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그동안 추진해온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잠시 멈추기로 한 건데요. 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일 겁니다. 당정은 오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100조 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해 자영업 손실을 선지원, 선보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겠죠.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을 마련한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자영업 대책과 관련해서도 손실보상 100조 원이란 집권 후 구상만 내놓았을 뿐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대선의 유불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설마 아니겠죠.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는 오는 22일 총걸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정치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때가 아닐지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이 대변인과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정부가 원래 당초 금요일 발표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하루 앞당겨 발표한다고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면은 연말까지 한 2주간 시행되는 그러한 내용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사적 모임 규모 축소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이제 6명에서 4명으로 이제 줄인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단축하는 방안 이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는 건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였던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이 됐었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강화된 것에서는 오후 9시 이렇게 제한이 됐었는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도 이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이제 좀 지금 관측이 됩니다. 일단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그리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 모일 수 있는 조치까지도 갈 수 있다. 상당히 지금 상황과 비교할 때는 이제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상태인데 오늘 민주당은 곧장 이제 대책 마련에 착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해서 긴급 대응 기금을 설치를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총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오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보상 범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걸 좀 고쳐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 그럼 정부도 동의했다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는 동의를 했는데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또 나기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관계 부처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 여당이 이렇게 좀 실질적인 어떤 대책 마련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좀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국민 앞에 석고대지부터 하고 방역 강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지만 결국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인재 아니냐. K방역을 극찬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한마디에 태세를 전환한 것도 우습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의 8천 명이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정치권도 지금 확산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서 사실 확진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지역구 울산을 찾아서 지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들 중에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었는데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진이 됐다 이런 거고요. 2차 예방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도 이제 돌파 감염이 된 사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 접촉자들은 지금 그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1m 간격으로 이제 좀 지나갔다라는 건데 사실 PCR 검사를 받는 대상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건 아니었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았던 거죠. 음성 판정이 나온 이후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서울 보라매 병원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고충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방역 강화 조치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사실상 지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연말 특수를 좀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실망감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이제 방역에 협조는 없다, 이런 메시지까지 던지면서 이제 좀 대규모 시위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시위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보상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대상에 인원 제한도 이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거에 더해서 그러려면 이제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서 예산안에서 책정된 이제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여기다 모자라면은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되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추경 편성을 이제 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특히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의 방역 협조에 대해서 이걸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정 투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좀 추경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이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을 얘기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 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이나 결정의 여지가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또 자신도 지금까지 지원이 적었으니까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추경 편성으로 적극 화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초에 100조 원 얘기를 한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100조 원 논의를 실제로 하자라고 하니까 추경에 있어서는 여당하고 정부하고 일단 협의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하고 얘기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진전이 없을 테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실제로 또 정부하고 추경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앞에서는 대폭 지원을 늘리자고 하고 뒤에서는 발목을 잡는 이중적인 행태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과 민주당이 주장한 선지원 후정산 또는 금융보다는 재정지원 방식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국 50조, 100조 이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마냥 그 논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은 워낙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꼭 100조, 50조가 좀 비현실적인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가지고 네. 이 정도 예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든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길을 꼭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이제 우리 KBS 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에 출연을 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여당이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당내에서의 어떤 조율을 먼저 절차적으로 거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뜨거운 쟁점, 예민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 자체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에 지금 많은 혼란을 줄 수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경계를 했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사실 이러한 부정적 입장에 가까운 발언을 좀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해서 양쪽으로 좀 의견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과 민심이 좀 다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해서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유권자 이 조사 대상이 40.6%,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1.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이제 1.2% 포인트 정도인 거고 이 오차범위 내의 박빙인 것이죠. 네. 이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에 3.7%, 심상정 정의당 후보 2.9%, 지지 후보 없다 또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8.9%였는데요. 이게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에 이제 같은 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에서 27일까지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35.7%,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이 43.8%였거든요. 이때 격차가 8.1%포인트였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1.2%포인트로 이 차이가 줄어든 거니까 네. 이 격차가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는 응답은 47.6%로 지난 조사 53%대보다 이것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36.3%에서 39.7%로 올랐다라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조사에는 이제 후보, 배우자, 선거 캠프 관련자의 과거 사생활이나 발언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라고 묻는 항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66.2%를 기록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유선 전화 면접하고 무선 ARS가 같이 이제 이루어진 방식이고요. 응답률 5.2%였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2%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그 이전 조사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밖으로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거의 지금 박빙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재창출을 희망하는 응답을 보니까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공식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정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다.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이전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논의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것 중에 종부세를 핀세 조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시골에서 뭐 운막을 가진 사람도 이주택자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상황이고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현실 상식선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이철희 청와대 전무석이 어제 민주당 지도부 여기 이제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포함이 돼 있는 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예.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정책 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다. 지금 이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청와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을 다시 이제 설명했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민주당은 이 청와대 입장도 있고 또 당내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이 의견 수렴을 할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가지고 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헷갈려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네. 서울 서초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기자하고 만나서 이 자신의 과거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전에 이제 사과 의향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니까 사과를 하겠다, 사과를 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사과를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연합뉴스만 불렀다는 건가요, 기자를? 이제 불렀다는 것인지 거기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인지 만났다는 것인지 뭐 그 기사만 봐서는 이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도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과거 처신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 기대에 맞춰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맞는 태도이다, 적절한 태도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런 입장 표명이 일단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을 인정한다거나 네. 직접적인 사과를 한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사과를 어쨌든 한 것인데 네. 적절한 태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제가 했어야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평론가들이 평론을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약간 말을 좀 뺏긴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네, 김성환 평론가도 있고 김민하 평론가도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네. 윤석열 평론가가 아니고 후보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미숙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후보자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사과를 한 것은 네. 바람직한 태도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고 미진했다. 우리가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여권의 기획공사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윤석열 후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나름의 공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실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러면서 세 번째 여당과 정부의 어떤 공작이다, 기획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대응을 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김건희 씨의 태도가 적절한 태도인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이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서 봤을 때는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기획 공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침부터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네.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든가 아니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입장 표명에 앞서서 오전에는 좀 더 격앙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당사에 가는 길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겸임 교수인데 김건희 네. 씨가 이것은 시간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채를 통해 채용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좀 기자들을 타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도 해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역시 사과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의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행을 언급하기도 하고 현실을 좀 잘 봐라. 현실은 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교수 사회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시간 강사들 네.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할 때 옆에서 다른 관계자가 말렸습니다. 얘기하지 마시라고. 근데 네. 고집일까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꼭 해야 되는 얘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라면서 지난 5월에 박준영 전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 판매 의혹의 여파로 사퇴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낙마를 주장하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후보자의 부인에게는 면죄부를 주자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 부분을 이제 따져 물었고요. 또 박찬대 선대위 속 대변인도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는 한다라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론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을 확인해서 보도를 하니까 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적인 증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게 어느 대목이 기획이고 어느 대목이 우연이 아닌 것인지 윤석열 후보가 명확히 밝혀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을 다 비판했어요.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요. 국민들은 불공정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되느냐.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과 김건희 씨 문제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누가 낫다라는 식의 말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 강사를 공개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돼서는 네. 공채만 아니라면 다른 청년들도 얼마든지 취업 과정에서 경력 위조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을 벌였던 홍준표 의원.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합류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대위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지역 고문으로 합류를 했다라는 건데요.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추경호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 꿈,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죠. 여기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고문을 맡게 됐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백의종 군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대구 선대위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를 뭐 적극적으로 돕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을 맡는 것까지 거부하면 방관자라고 또 시비를 걸 테니까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해 바란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의 선대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이게 강릉에서 뭐 있었던 일 때문입니까? 강릉 식당에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 이제 의혹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이제 경찰도 출동하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인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에 112 신고 내역이 찍혀 있는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신고일 씨가 지난 11일 새벽 1시 22분, 1시 35분 두 차례로 적혀 있어서 이 유튜브 채널이 의혹 제기한 것과 일치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또 신고 내용 요지를 봐도 강릉 뭐 아내와 같이 있는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상대방은 국회의원 누구누구다. 지금은 자리를 이탈했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고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신고자가 얘기를 하기에 사건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겠다고 해서 고소 절차 등의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고 이것을 종결했다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선대위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게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동안에 밝혀왔던 주장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권성동 의원은 사실무근이다 재차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다면 그 자리에 기자들도 있었을 텐데 가만히 있었겠느냐. 또 경찰이 입건을 했겠지 왜 안 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이 범죄자로 자신을 낙인 찍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던데 좀 상황 지켜보고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지난 재보선 이후에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에 있는 이 기관의 수석 고문을 맡아서 미국에 체류 중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이재명 후보 직속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번 주 중에 귀국을 해서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선대위에서는 이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공식 1호 공약을 이름으로 하는 위원회이다. 그래서 성장, 공정, 일자리 등 핵심 국가 비전을 박영선 전 장관이 직접 챙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내놔서 지금 이제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선 견제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YTN 라디오 황보선의 시선집중 출연을 했는데요. 이 출발새 아침 네, 출연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등장에 대해서 입이 일학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해찬 전 대표가 날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대해서 오합지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대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또 이 오합지왕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불화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박영선 전 장관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과연 언제 합류할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13년 안양대학교에서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수상 경력을 적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리 대변인 연결해서 이번 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희리 대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이 기존에 그 허위 경력 의혹 제기된 것 말고도 2007년 수원여대에 이어서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국민의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선대위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그 사과가 더 중요하겠죠. 네.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여기에 있고 방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 처신을 하겠다. 여기에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뭐 얘기를 했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후보 배우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과도한 관심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선대위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사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선대위와 이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보 배우자 본인의 결정이고요. 본인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 논의가 있었느냐? 제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의 사과 입장과 관련해서 잘못은 네. 없지만 국민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한다는 오만불선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제가 대변인으로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민주당 반응을 보면 참 나쁩니다. 이 이재명 후보 인성을 그대로 따라가서 당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과조차도 그렇게 왜곡해서 그걸 비틀어서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참 나쁘다. 사람들이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찌됐든 사과는 한 거고 과거 처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 기대에 맞춰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태도가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의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 방식이
치명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성으로서는 뭐 입에 담지 못할 거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걸 강요를 하고 사적 영역을 서슴없이 침범을 한 게 지금 그 민주당의 공세이고 수준입니다. 이게 근거 없고 소문을 확대 네. 재생산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더 씌우는 뭐 전형적인 수법인 건 알겠는데 네. 본인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겠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관계 숨긴 사실 없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확인 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민주당 입장과 별개로요. 네. 바로 뭐 하루 전까지죠.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는 게 죄라면 그것도 죄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었고 오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전까지만 해도 현실이나 뭐 관행을 좀 봐라 이런 입장을 보였다가 갑자기 네. 사과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권의 공세가 도를 넘었고 말씀드렸듯이 예. 이 기획 공세의 정황이 역력하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오전 내용의 그 핵심이었고요.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방식이 너무나 전형적이라는 겁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런 냄새를 피우다가 또 입맛에 맞는 증인 인터뷰가 또 등장을 하죠. 또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허위 비방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확대 재생산해서 사실인 것처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그 패턴에 대해서 너무나 전형적인 기획 공세의 냄새가 역력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국민께 피곤함을 준 데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공인이 되기 전에 사인일 때 그 일부 처신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네. 국민의 기대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없는 태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안을 섞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명확하게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른바 뭐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건 유튜브에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네. 허위 이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근데 윤석열 후보는 두 가지를 다 여권의 기획공세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줄리 의혹과 관련돼 있는 것만 기획공세라고 보는 겁니까? 공세 자체가 다 같이 한꺼번에 좀 나온 거 아닌가요? 뭐 여권의 공세라는 것이 하나는 뭐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뭔가 소문에 의해서 하는 거를 뭉뚱그려서 여권의 공세 자체가 분리돼 있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허위인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공세는 모든 것을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갔던 거에 대해서 그 불만을 얘기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입장을 네. 저희가 지금 듣는 것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때와 다른 잣대를 보이는 것 아니냐. 선택적 정의, 선택적 뭐 공정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 자체가 다른 것을 같은 저울에 놓고 이게 같은 거 아니냐, 같은 잣대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에서는 대변인으로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어떤 경우에서든 저희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국민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저희가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밝히겠다. 이게 네.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했던 내로남불과 예. 저희의 자세와 근본적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저희는 조국 장관과는 다를 것입니다.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하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한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표한 것 같은데요. 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건 동의하는 바 아닐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희의 선거가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것이지 대통령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주객이 바뀐 것이다라는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께 드린 겁니다.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겠죠.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윤석열 후보가 정말 흠결이 없긴 없는 모양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은 온통 다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얘기인 것이다. 대장동, 욕설, 말 바꾸기 전부 다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아닌가요? 네. 그러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의혹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부인, 장모, 처가 이런 얘기인 거 보면 본인에 대해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이 정권이 얼마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습니까? 그렇게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변을 이렇게 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혹도 있는 거죠. 그러나 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의혹에도 떠나서 모든 것이 본인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혹시 맞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털 것은 털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 저희 윤석열 후보도 네네. 또 국민의힘 선대위도 공통되게 정리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의 부인,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이제 미래 영부인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검증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더군요. 사생활은 사생활인 것이고 이런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예,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너무나 맞는 얘기죠. 사생활은 사생활 영역으로 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사생활 부분은 본인들이 자제했나요?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다른 지금, 데서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력과 네. 관련돼 있는 검증은 그러면은 검증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네. 검증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는 거고 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오는 대로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거죠. 네. 그것이 당연히 그 검증의 대상인 것이고 그것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선택받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씨나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거나 밝히는 그런 자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방식이 됐는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예. 선대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이고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네. 말 그대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 씨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선거 캠페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시점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어 보이거든요. 네. 언제쯤 그럼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때가 되면 공식 일정 시작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후보자 부인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공개석상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어떤 선거의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 부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사실상의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녔는데 경기도청의 공무원이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자격으로 공무원을 수행하고 다니고 국민의 혈세가 거기 들어가야 될까요? 무조건 일찍 나와서 저렇게 같이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뭐가 정답인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대선 후보는 다 이제 그 배우자와 함께 선거 캠페인을 해오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대통령 영부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경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적인 외교 무대에서 외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 수준을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개적인 어떤 검증을 받거나 또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배우자 이제 후보와 함께 움직이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미국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영부인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백악관에 있어서의 그 영부인이 머무는 공간과 그 수행원에 대한 그 모든 지원과 예산이 법률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의 그 선거 운동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그 선거의 어떤 룰처럼 돼 있는 거죠.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 예산 편성이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네네. 가족으로서 같이 그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를 지금 8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어떠한 법도 규정도 없는 거죠. 네네.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네. 때가 되면 알아서 공식 활동 어련히 시작할까봐 민주당에서 저렇게 걱정까지 네네. 해주시는 것이 네네.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선대위 내부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건 아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 네.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이 대변인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는요. 네, 최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사실 확인 없이 유명인의 SNS 글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대선 후보 유명인의 SNS를 인용한 대선 보도는 총 6,020건으로 하루에 평균 200건에 달하는 걸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받아쓰기로 점철된 언론 보도를 비롯해서 대선 보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질문하는 기자들 큐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들을 대상으로 SNS 받아쓰기 기사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제목에 유명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큰 따옴표로 SNS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기사 본문에도 SNS 내용이 들어간 기사가 대거 발견됐는데 네이버에 올라온 페이스북 받아쓰기 기사는 모두 6,020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SNS를 인용한 보도가 1,3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4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43건으로 3위. 그리고 김준권 전 동양대 교수의 SNS 보도는 287건으로 5위에 올랐고 또 재밌는 또 결과가 있는데 김부선 씨도 109건으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대선 후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발언은 그 발언 자체로 정보성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언론이 그냥 전달하는 역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이런 후속의 어떤 그 보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또 뒷받침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언론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SNS를 인용할 때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반론을 전달해야 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네. 또 SNS 글에 대한 반론권, 그 당사자가 있다면 반론권도 보장해줘야 되는데 또 그 SNS의 내용이 사실인지 주장인지 구분하는 것은 또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이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언론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15일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는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을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6건의 보도에 대해서 제재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후보에 대한 검증과 평가와 검증은 언론사의 당연한 기능인데 문제는 특정 농객의 페이스북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사실 확인 없이 유명인의 SNS 글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석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인용해서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끝났다, 없다라고 이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경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면은 특정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가장
쓰기 쉬운 기사가 이런 거잖아요. 가서 그렇게 맞아요. 긁어오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네. 누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SNS 받아쓰기는 작성하는데 10분도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문제는 조회수가 폭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신경 쓰는 언론은 SNS 받아쓰기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질문하는 기자들 큐가 네이버와 뉴스 제휴를 한 언론사 72곳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많이 읽은 정치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이 읽은 정치 기사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서 대선 관련의 76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정치인의 발언이나 SNS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42건이었어요. 네. 비율로 55.3%가 됐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정책 관련 기사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부의 이제 최영길 교수는 네. 기자들이 정책에 대해서 묻지 않고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으니까 후보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정책이 무엇인지 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갖다가 SNS에서 받아쓰기 하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만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아, 참 또 이게 심의를 좀 강화해야지 해결될 문제입니까? KBS의 기자는 진중권 전 교수처럼 공직자도 아닌 유명인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좀 내부에서 언론사들끼리 SNS 받아쓰기는 좀 하지 말자라는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뭐 신뢰 회복을 하겠다고 노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심의 정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국민의 사실 대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네. 민주주의하고 핵심적인 과제인데 언론이 이 문제를 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회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인 어떤 자율 또 포털의 책임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스스로 좀 성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이 네. 대선 보도의 문제 또 하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 프랑스 르몽드지가 지난 10일 어떤 보도를 했냐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성차별주의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의 입지와 사생활 존중, 성적인 자유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임을 보여주는 스캔들이 빚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요 얘기는 아마 뭐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가 혼외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퇴한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조 교수가 이라크 파병부대에서 복무하고 미 하버드에서 공공행정학을 공부한 인물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SNS와 보수 언론이 주도한 심각한 인신공격에 지쳐서 3일 만에 사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르몽드지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을 했음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또 보수 언론은 범죄자로 부르는 비난이 심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 교수를 영입한 민주당 내에서도 조 교수의 과거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검증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르몽드지는 어쨌든 그 한국 사회의 뿌리 내린 여성 차별을 잘 보여준 일이고 한국 사회는 사생활 존중이 어렵다는 게 르몽드지의 진단입니다. 참, 저도 이제 이 과정들을 목격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민주당 쪽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니까 마치 네.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부인했으니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종편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언론이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인데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한 게 TV조선이었어요. TV조선은 영입 1호 사생활 논란, 민주당의 법적 대응이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전 남편이 SNS에 올린 자료를 그대로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지 또
또 자녀의 출생 연도, 이혼 시기 등 대단히 구체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불가피했다고 TV조선은 주장을 하는데 진짜 TV조선은 언론으로서 검증만 한 건지 10년 전 이혼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능력을 검증하는데 왜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검증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에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사생활 논란, 비윤리적인 성비위 사건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보도했는지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물론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의 인재 영입은 그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도 한데 문제는 정당하지 않은 대중의 관심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 관심을 배척하는 것 또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언론의 사생활 보도의 문제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보도 네. 경향을 보면 이 유튜브가 폭로하는 이 형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심각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경우 2019년도 3월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20만 명이었는데 2년여 만인 지금 74만 명으로 채널이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또 유튜브 채널 분석 이제 사이트에서 보면 최근 1년간 가로세로 연구소의 조회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젠가를 봤더니 지난 9월 9일, 6월 11일, 12월 4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 이게 폭로적으로 나왔냐면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한예슬 사건, 그다음 이번에 조동현 전 선대위원장과 관련된 폭로를 한 날이었고 이 폭로가 조회수를 보장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근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열린공감T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주의 논란도 파급력 면에서 기성 언론을 압도하고 있는 셈인데요. 열린공감TV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과거 접대부였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의 발언을 좀 지속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후보 배우자를 검증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사생활을 지나치게 검증하려고 한다거나 이것도 좀 상당히 문제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오늘 민원연에서도 굉장히 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현재 이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폭로성 사생활을 폭로하고 문제가 되는 그것이 이제 언론으로 옮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제기되고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과 관련된 처벌도 하고 있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등 명예훼손법 제도가 강도가 셉니다. 유튜브 역시 형사처벌 판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법적인 소송이 아닌 심의제도나 언론중재제도 등 제도적인 절차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를 대상으로 통신심의를 하지만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없고 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펜앤드마이크 등 언론사로 등록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닌 거죠. 또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에 의기양양하게 가세연의 상황을 좀 본다면 네. 언론 미디어의 심의와 중재를 적용한다 해도 강제성 있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 특히 이제 유튜브라든지 네.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명예훼손과 차별, 혐오, 조장 콘텐츠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좀 분명히 하고 또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여기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중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2040m, 시흥, 천안 50m, 안성, 제천 70m, 영월 90m 등 100m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거나 결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에서 40mm, 남부지방 5mm 미만입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추워지면서 모레 충남과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4도, 광주 6도, 부산 7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10도, 세종, 대구, 부산, 울산 11도, 대전, 광주 12도, 제주 14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3도에서 8도가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6.3도, 습도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